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4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 사회인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리터러시를 확립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앞 차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기말고사 문제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의 의견 잘 생각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시험 때는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라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엄청난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해서, 제가 저출산 얘기를 좀 앞에서 길게 했고요. 네. 자, 우리는 이제 미래 사회, 인공지능 사회인데, 우리는 어떤 리터러시를 확립해야 하는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래의 사회를 위해 우리의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이 지금 괜찮은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또 미래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음,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를 어, 겪어왔고, 조선시대 우리는 뭐 역사에서만 배우는 거잖아요. 뭐잘 살았을 수도 있고, 못 살았을 수도 있고, 또뭐 문화적으로 훌륭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훌륭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살아온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전쟁을 겪었고, 그래서 이제 50년대, 뭐 60년대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 세대를 살았던 거고, 또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제가 이제 또 저도 그 인생을 살았고, 2000년 넘어서부터는 또 우리의 이제 그 자녀들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 그런 50, 전쟁 이후에부터라고 이제 따진다고 한다면, 정말 가난했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어,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범이 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를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삶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엄청 또 좋아하면서도 부러워한다는 거죠. 어, 제가 이제 앞차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 제가 이제 어저께 학회를 갔다 오면서 서울 성균관때 갔다 오는데 이제 열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서울에 가서는 또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고, 뭐 여러분도 뭐 제가 꼭 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또 많이 여러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기차를 탔는데 아무도 표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는 거죠. 그렇죠? 표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놀라는 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표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자체, 그 시스템의 어떤 간소화,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것은 한국인의 어떤 그 윤리의식, 이거죠. 야, 표 검사를 안 한다고? 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다 공짜로 탈 텐데? 막 그냥 탈 텐데? 그런데 실제 표 검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우리 승객들이 앉아 있으면은, 그, 코레일 그 직원분들이 그 뭐 PDF라고 하나요? 거기 전자기기에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자리에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안 있고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한테는 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선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승객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어. 그리고 원래 옛날 표 검사하면 줄을 길게 섰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늦게 가는 사람 못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KTX 이런 거 시간 보면 어때요? 아주 칼같이 지키죠? 물론 뭐 지연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칼같이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 그 KTX가 처음 생겼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코리아 타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 5분, 10분씩, 20분씩 늦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저도 기차를 많이 이용했지만 예전에는 뭐
저는 이제 좀 서울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우리 집까지 오면은 보통 20분 이상의 연착은 기본이었어요. 20분 이상, 20분 이상의 그 연착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4분, 5분씩 연착해서 출발해. 옛날에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KTX가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차들도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도 다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선진 시스템, 그리고 버스카드 하나면은 막 엄청난 환승, 이런 거 하나 봐도 놀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와서 안경을 맞추잖아요. 안경을 맞추는데 이제 외국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율 때문에 우리 안경이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좀 좋은 안경을 하면 비싸겠죠. 근데 뭐 저는 기본적인 안경을 하니까 그렇게 큰 비싸다는 느낌 안 들더라고요. 근데 안경하러 가서 어때요? 그날 가서 그날 바로 나오잖아요. 한 2, 30분 있으면 안경 나오잖아요. 어떤 나라는 이런 거 보고도 놀란단 말이에요. 와, 안경을 만드는데 그날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우리 뭐 치과 이런 것도 어때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우리나라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치아를 고급스럽게 여기 치아를 보정한 다음에 혹시나 외국에 가서 생활하다가 외국 치과에 뭐 그일서 갔으면 그 치과 의사들 보고 놀란다라는 거예요. 놀라고, 거기에 있는 치과 의사 다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왜냐면 제 고등학교 이제 3년 후배가 한국에서 알아준 아주 치과 의사거든요. 어, 그 사람이 그 후배가 알아주는 치과 의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많이 보죠, 접하죠. 대단하구나. 근데 물론 그 후배는 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은 동문이다 보니까, 야, 이제 그 우리 동창 만났어. 야, 너 누구 그 치과 의사 있잖아. 야, 유튜브 나오고, 우리 학교 나왔더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이렇게 막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왔는데 우리가 계속 선진국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60년이든 되든 2090년이 되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선진국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 또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나 또 어떤 경제 지배 구조에 있어서 어떤 후진국성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네. 또 후진국 중에 하나 또 여러 가지 뭐냐면은, 뭐 또 교육 체계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또, 그, 갑자기 또 프로그램 생각이 안 나네요. 최근에 생각이 안 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 그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요즘 어떤 그 학부모들의 어떤 잘못된 그 자식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육관 중에 하나가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것도 100%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칠남 이녀였거든요. 칠남 이녀. 저희 할머니께서 칠남 이녀를 키우셨는데 근데 예전에는 뭐 아이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다 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요.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면 사실 그들은 사실은 자립력이 약한데 또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자랐던 때처럼 나의 자립력을 보여다오. 너는 훌륭한 세대인데.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은 잘한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대학생이 됐는데 어릴 때 내가 너무 이렇게 과잉보호해서 키우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난 기대를 하지만 실제 그만큼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 애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자랄 때, 물론 우리 부모 세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자랄 때 혼난다고 한다. 뭐 일을 잘못했어. 그러면 혼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혼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는 혼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기본적인 자세였다면, 우리 지금 세대들은 자라면서부터 혼나는 것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혼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을 잘못했을 때 혼내면 그 사람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을 때 막 혼났어. 그냥 그게 괜찮았는데
내가 혼났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자녀 세대한테 해버리면 그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일단은 뭔가 잘못했으면 왜 네가 이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살펴봐 줘야 돼요, 걔들은. 아,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못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그러나 네가 더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혼내서는 절대 우리 지금 혼내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냥 내가 혼났던 것처럼 그렇게 혼내면서 키워야겠다 싶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녀 잘할 때처럼 좀 거칠게 여러분 자녀를 키워야 돼요. 우리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얼마나 또 거칠게 자랐습니까? 아주 쉬운 예로 학교를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전학을 많이 가서 세 군데를 다녔는데 이제 보통 뭐 걸어서 10분, 15분.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 논두렁길 가로질러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다 같이 가다가 뱀도 만나고 막, 그랬죠? 근데 제가 나중에 5학년, 6학년 때 다녔던 데는 좀 학교가 멀었어요, 되게. 그래서 지금 같으면 어떻게 알았나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그 어린이 걸음으로 거의 30분,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제가 걸어 다녔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태워다 준다거나 비가 와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막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어, 그런 부모도 있고, 막 좀만 멀면은 차로 태워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음. 하여튼 뭐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 현재 아이들은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부분도 또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 교육 이런 특강을 또 내가 몇 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왜 그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또 특강을 할 때 또 제 자녀도 항상 한참 그 예민한 시기여서 그랬는데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적용 잘 못했어요. 이론적으로 아는데 마음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런 좀 뭐 미래사회 어떤 또 자녀교육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이런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미래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우리의 교육 시스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녀가 받는 교육은 결국 우리 미래 사회를 대비한 것인가? 근데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 있죠, 학교 교육. 그 우리 학교 교육인데 사실은 서구 유럽, 미국, 일본의 학교 교육이 옛날 우리가 다 따라갔던 학교 교육의 전형이었죠, 전형. 근데 그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이제 바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를.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이 옛날에 뭐였냐. 옛날에 이제 식민지 시대에 전쟁을 겁나게 많이 했어요. 1800년대 이후로. 그렇죠? 또 식민지를 개척하느라고. 그래서 군인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공장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누구를? 농민 계층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에는 90%가 농민이었잖아요. 아주 극소수만 양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 계층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군인을 만들거나 공장 노동자를 만들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교육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네. 프러시아, 유럽 열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쟁적으로 달려가는 군인들과 또 공장에서 실수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육체 노동자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농민의 자녀에게 직업 군인과 공장 노동자가 되는 교육을 시켰죠. 후일 프러시아는 독일 제국에 합병되고 독일 제국은 군대식 그 학교로 발전시켜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사실 공부하다 포기했는데 이 독일의 역사, 프로이센의 역사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네. 체계적으로 좀 제가 그냥 강의만 들었지 제가 스스로 정리까지 못했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 부분도. 영국은 또 1860년대 의무교육을 이제 제도화했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들이 의무교육을 제도화시킨 것이 국민 어떤 복지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통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더 컸던 거죠. 네.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 숙련된 공장 노동자가 무한정 필요했던 거죠. 그 농민의 자녀를 농사 그만 짓고 이제 와서 공장에서 일해라.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일제는 그런 독일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일제 폐망 이후에 미국은 또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자국의 공립학교 교육제도를 또 우리나라에 도입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냐면 미국식이 있고 영국식이 있고 영국이 미국으로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 미형식, 영미식이라고 해요. 미국 영국식. 그러니까 유럽의 섬나라 영국식이고 이제 대륙식이에요. 대륙식이라는 것은 프랑스, 독일식이에요. 근데 영국, 미국식은 엘리트 교육이고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특정한 엘리트만을 키우는 거고 독일이나 프랑스 대륙식은 평등 교육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있는데 1, 2등을 목표 타겟으로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낙오하는 애들이 없게끔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엘리트 교육은 그게 아니죠. 엘리트들을 쭉쭉쭉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미군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똑같이 그래서 영국, 미국의 공립교육, 공립학 교육제도를 다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교 교육제도가 좀 생긴 건데 그런 교육제도가 결국은 이제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 양산의 목적이었던 교육 시스템이 우리 교육의 기본 뿌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육받은 거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군대에 상관한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부하들은 그 명령을 기계처럼 수행한다. 공장의 장은 휘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리고 노동자들은 그 지시를 기계처럼 수행한다. 우리나라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 지식을 기계처럼 암기한다. 이렇게, 네. 똑같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데 외국은 그걸 다 바꿨어요, 지금. 특히 우리 옆나라 일본이 교육혁명을 단행했어요. 2013년 6월 150여 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했어요. 2020년까지 입시교육을 폐지해버렸어요. 대학교육을. 우리 수능과 같은 대학교육이 있었는데 폐지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폐지한 게 아니라 거의 10여 년, 아니 10년, 8, 9년에 걸쳐서 교육혁명을 단행해가지고 이제 주입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에서 답을 맞추는 그런 교육혁명은 이제 그런 입시들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다 논술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공교육에 국제바칼로레아를 도입하게 되었죠.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 과정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인문도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의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는 입시 교육을 정착시킨 주범인 일본이 현행 대입 제도까지 폐지해가면서 바칼로레아를 도입한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선생님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진짜 그래? 여러분들 유튜브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사실은 이거 특강을 제가 예전에 다 공부를 하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이거 혹시 유튜브에 한번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다 그대로 많은 또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올리는 것도 그런 유튜브의 한 일종이죠. 사람 이제 인기 없는 유튜브니까 이제 보지 않았을 따름이지. 네. 음.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렇게 현행 대입 제도까지 폐지해가면서 바칼로레를 도입한 까닭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 사회, 인공지능 사회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경쟁력, 어떤 국가 간의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 음, 우리가 지금 문화 강국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주입식 교육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엄청난 인구 자본이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같은 애가 태어난 사람들이 100만 명.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봉준호 같은 아주 대단한 사람, 한강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강 같은 사람도, 봉준호 같은 사람도 상당히 학교 교육을 많이
거부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부한 측면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 역량을 키워간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나의 교육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공교육 자체가 이제 본질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 이렇게 뭐 공부하고 1, 2년인가 있을 때, 그때 우리 그 사교육 현장에도 최고 가는 그 수학 사교육 가르치는 선생님, 현우진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 했었다고요. 곧 있으면 수능 폐지된다. 그런 말 했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를 알고 한 건지, 아니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폐지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한 1, 2년 동안 그래서 수능 폐지론이 쭉 왔었어. 그런, 이게 담론이 됐었어요. 공론화 됐다가 또 최근에 다시 없어졌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이제 수능이 폐지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객관식 시험이 폐지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 공정성에 너무 많은 시비를 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입시가 또 엄청나게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뭐 객관식 시험, 아니, 주관식 시험으로 바뀌고 AI를 채점자로 만들어서 할 거다 그런 게 있었는데 다시 좀 약간 들어간 분위기인데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단순히 선택지에서 하나 골라서 답을 맞추는 그런 시험은 사라지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이런 객관식 시험을 못 버리고 있죠. 네. 네, 제가 또 이제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나라의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객관식 시험을 처음 보는 유학생도 있더라고요.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시험 보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논술형 쓰기인데.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험 어떻게 받을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 정말 많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죠. 생각을 안 하니까. 네. 음.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 그래서 공감 능력이랄지 창조적 상상력이랄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또 최근에는 어떤 갑자기 주어진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AI가 갖추지 못한 능력이라는 거죠. AI가 갖추지 못한 능력, 공감 능력이랄지 창조적 상상력, 또 긴급 대처 능력, 또 그래서 어저께도 또 제가 학회에 갔다 와서 또 AI 얘기를 진짜 많이 했죠, 사람들이. 발표자들이 AI 얘기를 많이 했는데, AI가 어떤, 음, 근데 저는 이제 교육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대상을 선정해 두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는 AI가 지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그렇게 맡아봐서 내가 실제 수업을 해보니 우리 학생들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탁월하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수업 계획을 변동을 해야겠어. 변화를 줘야겠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발표자분께서 AI한테 야, 너가 처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내가 실제 수업을 해보니 이렇게 중간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생겼어.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이제 우리 중간 이후에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을 새로 한번 짜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는 거기에서는 특별히 자신이 놀랄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자기가 AI가 최초에 만들었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교수님은 자신이 그 학생을 맡아서 그 집단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30%를 진행했고 나머지 70%는 난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상당 부분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수업 계획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변화를 줘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AI는 거기까지는 못 따라오는구나. 아직까지는 AI가 그 부분을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이 어떤 창조적인 능력 또 그런 것들을 만약에 강조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그 능력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AI가 못 따라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3월 달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수업을 진행한다면 5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어떤 수업 계획 변경안 이것에 수립하는 AI에 맡길 수 없다. 우리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은 대체될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AI가 할 수 없는 능력. AI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확실히 떨어져요. 저도 챗GPT를 쓰다 보니, 저는, 다른 챗GPT가 아닌 다른 인공지능을 전 쓰고 있는데,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닌데, 기계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있고, 또 창조적인 상상력, 또 상호 능력,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게 또 긴급 대처 능력과도 비슷한 거죠. 그런 것들은 아직 AI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AI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우리가 결국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래서 미래 사회의 모습은 인공지능 시대인데, 우리의 삶은 더 풍요질 부분도 있고, 또 더 피폐되어질 부분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폐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대체되면은 뭐예요? 피폐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는 대체되지 않고 AI를 나의 비서처럼 써. 나의 비서야. 그렇죠? 요즘 우리 농담 그런 농담 있잖아요.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고, 너 그래? 야, 그럼 내가 내 그 변호사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야, 너 변호사가 있어? 있어. 내가 고용했잖아. 월급 주고 있어, 내가. 그래? 야, 너 얼마씩 월급을 주는데? 너 얼마 안 해? 23,000원. 이러죠? 알고 봤더니 챗 GPT 유료 버전 쓰고 있는 거예요. 유료 버전. 저는 아직까지 유료 버전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음, 무료 버전 쓰고 있지만, 네, 유료 버전 하면은 또, 근데 생각보다 유료 버전 쓰는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유료 버전 더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나는 AI에 대체되지 않고, 네, 그렇게 그 AI를 나의 비서처럼 활용한다면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네. 미래 사회의 모습.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렇죠? 인공지능, 뭐 알파고로서 우리가 인공지능 되게, 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알파고를 통해서 피부를 느끼게 되었죠? 근데 알파고도 여러분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2012년, 2013년에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시켰던 거고, 그럼 그게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사실 이미 다 받아들였던 거고, 한국이라는 이런 선진국이 아직도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더라?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하나의 이벤트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인문학 같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빨리 넘기면은 그래서 네. 어, 우리 인문학 같은 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늘 쉽게 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 제가 준비한 자료보다 제가 이제 최근에 느꼈던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빨리 넘겼는데 우리가 이런 미래 사회에 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고 인공지능을 나의 비서로 활용함으로써 내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인문학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건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해야 된다. 또 중요한 게 또 핵심이 이거예요.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 중독되지 않는 건전한 미디어 기기 사용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창의적이고 또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리터러시 표현 능력도 길러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는 사람은, 중독에 쉽게 되는 사람들은, 또 오랜 기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었을 때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네. 중독에 많이 빠진 사람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어, 우리 한국의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데 추측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아까 앞에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교육 현장에 있어서 어떤 그런 어떤 경쟁 부분 때문에 객관식 시험이 계속 되고 있어요. 주관식 시험으로 논술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게 못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유시민 선생님도 결국은 우리 인구가 적은 것에 대해서 적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근데 우리나라가 저출산임에도 한 가지 잘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할지 사실은 몰라요.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근데 인공지능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또 잘 인공지능 사회가 산업이 잘 연착륙하게 된다면 그때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은 많은 인구수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좀 적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좀 부담이 오히려 적을 수 있어요. 인구가 많은 나라보다. 그거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물론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또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그 얘기는 마무리를 하게 되고, 우리 지금 학교 현장이 학생 수들이 적음으로 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런 지금 한 24만밖에 안 태어난 이 연도 해가 있잖아요. 2022년, 21년, 22년. 그 학생들이 대학교로 갈 때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입시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입시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입시 경쟁, 입시 스트레스 사라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시험 제도를 완전히 바꾸면서 이제 우리가 내 새끼 지상주의에서도 좀 벗어나면서 뭔가 창의적인 시험 제도로 바뀌어야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이제 좀 아이를 더 낳아야긴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40만 원 좀 낳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음,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한번 패러다임을 바꾸게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2060년, 70년에도 이제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또 선진국으로 가는 제가 볼 때는 어, 그렇게 그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최고의 나라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죠.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너무 잔인한 사실이다. 근데 한번 이제 저점을 겪었다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서느냐, 뭐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미래의 사회에 이제 맡겨야겠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음. 제가 뭐 미래 사회 관련돼서 술상 관련돼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돼서 얘기를 막 복잡하게 좀 했어요, 여러분. 네. 하여튼 우리 여기서 제가 이제 14자차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미래 사회의 인공지능 사회인데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잘 활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중독되지 않아야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4주차 수업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